자, 우리 교재 27쪽입니다. 계속 이제 사실적인 읽기 하고 있고요. 자, 문제 한번 보시면 역시 이해로 옳지 않은 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 빠르게 점검해야 돼요. 지금 1번 봤더니 크게 두 가지 나오네요. 통밀가루빵하고 뭡니까? 흰밀가루빵에서 1번부터 딱 두 가지 소재 나와 있기 때문에 도식화해서 범주 나눠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두 빵의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통밀가루의 성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배유라는 것과 빵 부푸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역시 두 개 밀가루 비교해서 글루텐이라는 걸 따지고 있네요. 그러면 크게 봤을 때 통밀가루빵, 그 다음에 흰밀가루빵의 성분, 글루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가보죠. 자, 밀의 알맹이는 배유, 껍질 그리고 배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알맹이를 통곡물 그대로 빻아 만든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통밀가루. 그러면 통밀가루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배유, 껍질, 배아가 다 들어가 있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알맹이에서 껍질과 배아를 뭐한 거? 제거한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오직 뭐만? 배유만 남겨놓은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얀 밀가루, 흰 밀가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유 같은 경우는요, 통밀가루, 흰 밀가루에 둘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통밀가루에는 껍질과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배아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요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문단 보면 일단은 빵이 맛의 차이가 나는데 뭐 때문에요? 글루텐이라는 거죠. 선택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였어요. 자, 글루텐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한대요? 그죠? 빵을 뭐하게 한다? 부풀게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글루텐의 재료가 되는 게 뭐예요? 글루테닌, 글리아린인데 얘는 어디에 있다? 배유에 있다. 근데 배유는 어디에도 있고요. 통밀가루에도 있고 어디 있어요? 하얀 밀가루도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글루테닌과 글리아딘, 그 다음에 글루텐 같은 경우는 통밀가루하고 흰밀가루 둘 다에 있는 거죠. 그죠? 그거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제된 흰밀가루는 배유만 있으니라고 해가지고요. 배유만 있는 건 흰밀가루인데 얘는 뭡니까? 글루텐이 잘 생기고, 그죠? 글루텐 같은 경우는 뭡니까? 뭐예요? 빵을 잘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죠. 그죠? 물론 글루텐 자체는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배유에 있는 거니까 통밀가루에도 있는 겁니다. 그죠? 다만 이제 통밀가루 같은 경우는 글루텐이 있기는 있는데 함께 갈린 껍질과 배아가 반죽이 잘 부풀어 오르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밀가루 빵은요, 조직이 치밀하고 식감이 어떻다? 푸석푸석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짝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 나오는 배유라는 건 양쪽 범주에다 속한다는 거. 그 다음에 글루텐인, 글리아딘 역시 양쪽 범주에다 속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죠. 그러면 1번 보시면 어렵진 않아요. 통밀가루로 만든 빵은 흰밀가루로 만든 빵에 비해 주어가 통밀가루니까 뭡니까? 조직이 뭐하다? 치밀하다. 뭐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보면 통밀가루에는 글루텐인과 글리아딘이 없다. 통밀가루에도 뭐가 있어요? 당연히 배유가 있고 배유 속에 뭐가 있어요? 글루테닌, 글리아딘이 있기 때문에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은 둘 다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통밀가루에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3번에 배유 성분이 부풀어 오르는 것에 영향을 준다. 배유에 뭐가 있어요? 글루테닌, 글리아딘 이게 뭡니까? 글루텐, 그죠? 그다음에 글루텐이 뭐 하는 겁니까? 빵을 뭐 하게 하는 거?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4번에 흰 밀가루 빵은 통밀가루로 만든 빵에 비해서 글루텐의 함량이 높다라는 거, 그죠? 뭡니까? 정제된 흰 밀가루는 뭐만 있으니까? 배유만 있으니까 뭐의 함량이 높다? 글루텐이 뭐라고? 둘 다 들어있는 거지만 흰 밀가루에 더 어떻다? 잘 생긴다. 이런 얘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지 않게 하긴 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여기 문제 타이틀 보면 서울시 구급 기술직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도 이제 지방직 시험이기는 해요. 지방직 시험이기는 한데 서울시 기술직은 국어 시험이 예전처럼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바뀐 시험하고는 좀 다른 맥락으로 출제가 되고 그래서 문법 문제 같은 것도 지문 없이 돌직구로 나오는 문제들도 있고 그래요. 지금 우리 중에는 이제 기술직 준비하는 서울시 기술직 준비하는 분들은 없지만 지역 제한 없이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 다만 이제 이쪽은 좀 시험 양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옛날 시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드문드문 그 문제들 중에도 우리가 풀어볼 만한 좋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다루는 거고요. 자, 7번으로 가볼게요.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역시 선택지 점검해야 되죠. 그러면 1, 2, 3, 4번에 나와 있는 거 뭡니까? 다 철이에요. 그래서
세균과 철, 소화기관, 간속의 철, 적혈구의 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죠? 철과 신체 각 기관, 세균을 연결하고 있는 거네요. 읽어보면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철은 세균을 포함한 거의 모든 생명체에 들어있는 중요한 물질이다. 뭐 확인돼요? 그죠? 세균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 들어있다. 확인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의 몸 안에 든 철은 3g, 그리고 철의 절반 이상은 어디? 적혈구. 적혈구 이미 4번 선택지 있었어요. 적혈구에 분포하고 뭘 운반한다? 산소 운반하는 중책. 끝. 됐고요. 간에도 1g 들어있고 간 얘기 3번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작용한다? 해독 작용에 필요하다. 아, 이건 뭐, 그죠? 네, 2번 끝. 됐습니다. 그죠? 다만 정확히 확인해 보면 소화기관에 작용을 돕는다라고 하는데 소화기관 언급하는 거 보면 철은 소화기관을 뭐해서 거쳐서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고요. 소화기관에 작용을 돕는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나와 있지 않은 거죠. 자, 8번 갑니다. 역시 서울시 기술직 문제고요. 요거 풀 때 좀 놀랐죠? 뭐 이걸 어떻게 위치를 찾지? 그죠? 근데 우리가 중간에 넣는 거기 때문에 앞뒤 문장들을 일단 다 보기는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거 넣는 거 보기요. 보시면 그런데 라고 해가지고요. 전환하거나 역접하는 거고요. 그죠? 그런데 괴뢰의 불완전성에 대한 증명이 집합론을 붕괴로 이끌지 않았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집합론을 붕괴로 이끌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그런대로 이어주고 있으니까 이 앞에는 뭐에 대한 얘기? 집합론이 붕괴될 만한 상황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붕괴될 만한 상황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붕괴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평행선 공리의 부정이 유클리드 기하학을 붕괴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기하학의 탄생과 부흥을 가져왔던 것처럼 공리계의 불완전성 여기서도 나와 있는 거네요. 불완전성이라는 게 수학자의 작업이 종결될 수 없음을 뜻했다.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괴델이라든가 불완전성이 뭔지 알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어디에 들어가느냐를 잘 찾아야 되는데 보세요. 내용 보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몰라요. 코에는 칸토의 연속제가설과 선택공리라는 잘 알려진 공리가 집합론의 공리계. 일단 뭐가 나오기는 해요. 집합론. 여기 나와 있는 게 나오기는 하죠. 자, 공리계에 대해 결정 불가능한 명제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로써 산술치기를 포함해서 모순이 없는 모든 공리계는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존재하며 또한 그 공리계는 자신의 무모순성을 증명. 그럼 보세요. 참이긴 참인데 뭐 할 수 없대요? 증명할 수 없대요. 그 다음에 자신의 무모순성이라는 거, 그죠? 자신에게 뭐가 없다는 거, 모순이 없다는 것을 뭔다? 증명할 수 없다는. 그럼 이거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참인데 증명할 수가 없대요. 그 다음에 모순이 없다는 것 또한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건 완전하지 않은 거네, 그죠? 그게 바로 내용적으로 뭐하고 연결이 돼요? 불완전성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통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사람 이름 누가 나와요? 누구? 괴델의 정리는 그죠? 집합론 자체 안에서 수학적 확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일단 1번에 들어갔을 때 그럼 이런 거잖아요. 참이지만 증명할 수 없다. 무모순성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뭡니까? 괴델의 뭐? 불완전성에 대한 증명이고 그 다음에 집합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불완전한 것을 증명을 했는데 붕괴되지는 않았고 종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뭐 되는 지점이 됐다? 새로운 수학이 뭐? 시작되는 지점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은 1번에 넣었을 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근데 우리한테 걸리적거리는 건 얘를 2번에 넣어도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볼게요. 일단 앞뒤를 보죠.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앞에 보니까 얘는 어차피 이 사이에 괄호가 없으니까 바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결정 불가능한 명제는 주어진 공리계 안에서 참임을 증명할 수 없는 명제지만 반대로 거짓임을 증명할 수도 없는 명제이다면서 다시 말해, 그죠? 앞에 거 부연하는 거죠? 뭐예요? 그 공리계. 그러면 지금 2번 다음에 이어지니까 요 앞에는 그라고 지시하고 있으니까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공리계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공리계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죠? 오히려 공리계는 어디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그러면
공리계 이계하고 다시 말해 그 공리계 그랬으니까 2번에 다른 문장이 들어가서 단절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핏 봤을 때 내용상 1번과 2번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이런 글의 흐름을 생각한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번에 들어가는 게 적절한 겁니다. 그죠? 1번에. 요게 맞고요. 3, 4번도 얘는 한번 점검해 보죠.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추가해야만 한다. 이처럼 불가능한 명제를 보세요. 추가해야만 한다. 어떻게? 이처럼 추가한다. 그래서 바로 앞에 내용 가리키는 거니까 여기에도 딴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글 자체가 소재도 낯설고 하기는 하지만 충분히 앞뒤 내용에 나와 있는 지시관계에 근거해가지고요. 상대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라는 거 이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의지는 뚜렷하게 확인이 되는데 밥 먹고 난 이후라 이제 슬슬 입질이 오죠? 그죠? 예, 입질이 오네요. 예. 많이 춥습니까? 아니요? 잠깐 끌까요? 주영 씨 미안한데 예. 네. 일단 많이 추워지면 끕시다. 그죠? 예. 오늘 오전 기온이 영하 뭐 1도? 아침에 영하 1도. 그래가지고 아니 그 숙소에 실내 온도는 18도, 19도 이렇게 되는데 체감 온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나오면서 옷장을 열고 내복을 만지작거리다가 왔습니다. 이걸 입을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부터 입으면 한겨울엔 어째야 되나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죠? 근데 좀 쌀쌀하더라고요. 쌀쌀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추워서 온풍이 틀면은 우리가 위에 있다 보니까 머리만 뜨겁고 발은 시리는 아주 그죠? 예.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돼가지고 그죠? 별건 아니지만 시렵다가 아니라 시리다가 표준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계절 겨울 되면 나오는 동요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이런 말이 나오려면 기본형이 시렵다가 돼서 비읍 불규칙 용언일 때 비읍이 우로 바뀌면서 뒤쪽에 어 붙었을 때 시려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형이 뭐예요? 시리다니까 그죠? 손이 시려워가 아니라 뭡니까? 시리다에 어 붙어서 시리어의 준말이 뭡니까? 손이 시렵꽁 발이 시렵꽁이 맞춤법상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손이 시려워꽁 발이 시려워꽁 노래가 나오면 라디오를 부셔버리십시오. 그죠? 단어가 틀렸어요. 그죠? 손이 시렵꽁 발이 시렵꽁이 맞는 겁니다. 우리 왜 지난주까지 언어 끝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한글 맞춤법의 활용과 관련해서 비읍 불규칙 용언 이런 것들 정리했었죠. 자, 추운 얘기하다가 또 딴 데로 갔네요. 진짜 잘 갔다 왔어? 그래.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가볼게요. 순서 문제입니다. 자, 방금 끼워 넣는 문제였었고요. 가보죠. 일단 첫 문장이 주어져 있는데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시민의 의무일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의무이다 아니다라는 답변이 이어져야 할 겁니다. 그죠? 일단 보니까 선택지 보니까요. 가는 없고요. 나, 다, 라 중에 하나가 먼저 오는데요. 일단 나부터 가보죠. 자, 한국도 그러면 한국이 겪은 상황이 뭐 되고 있는 거예요? 추가되는 거네. 그죠? 한국도 그런 부정의한 시대를 겪었다 그러면 나 앞에는요. 한국 아닌 다른 나라의 어떤 부정의한 시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 다음에 그러면 나가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내용 빨리 봅시다. 자, 대표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무효화시키고 인혁단 사건을 비롯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초래했던 유신시대 헌법과 긴급조치를 떠올려 보자. 이거 언제적 얘기 같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전 박정희 대통령 때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일단 나가 처음에 나올 수는 없고요. 이거 둘 다 날려야 되네? 그 다음에, 이거 쉬워지는 게, 다와 라 중에 뭐가 먼저이지만 잡으면 끝나는 거기는 해요. 그죠? 그러면 다 보니까, 대체로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 부당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도 시민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보세요. 시민의 의무일까? 따라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뭡니까? 부당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도 시민의 책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 답으로서 적절한 건 뭐밖에 없어요? 다밖에는 없는 거죠. 끝이야 사실. 그죠? 그래서 끝내도 되죠. 오히려 선택지에서
가나 다라 시작점을 골고루 섞어 놓으면요. 답 찾기는 편합니다. 얘는 그렇게 답 찾고 끝나면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어지는 내용 보면 라에서 법이 부당하다는 사실은 나치의 반유대인 정치, 그러면 부당한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부당한 법이 집행되는 시대가 뭡니까? 부정의한 법이 집행되는 시대고, 한국도 뭐 그런 뭐예요? 부정의한 시대를 겪기는 했다. 그래서 유신시대 헌법과 긴급조치, 이것 역시 법의 외형을 띠기는 했지만, 그죠? 이거는 정당해 보이는 이유가 있었지만, 하지만 만능 논리로 사용돼서 뭐 권력자의 뜻에 따른 통치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이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죠. 일단 답 끌어냈으면 나머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풀리는 문제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10번 한번 가볼게요. 얘도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좀 옛날 문제로 가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들이 좀 나오기는 해요.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하나씩 행여 놓친 거 있지 않나 정리합시다. 요거 지금 우리가 벌써 11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는 혼자서 풀고 채점한 다음에 수업 들으면서 뭐 맞은 문제는 중요한 포인트 정리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틀린 문제만 집중해서 듣고 끝내면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복습할 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 단계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래서 과제 내드린 만큼 먼저 풀고, 그다음에 맞은 문제는 수업 들으면서 그냥 중요한 포인트나 정리하고 틀린 문제 집중해서 듣고요. 집에 가서 더 하실 것은 없어요. 다음 주 내드리는 과제까지만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뭐 하셔야 돼요? 전공 과목 해야 됩니다. 제발 좀. 그죠? 12월까지 전공 과목 깔끔하게 안 끝나면, 제가 깔끔하게 끝난다는 거 기출문제까지 끝나는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깔끔하게 안 끝나면 당장 내년 4월에 국까지 굉장히, 그죠? 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어는 효율적으로 딱 정리하시고 지금 전공 과목들 각자 하고 있는 거 잘 끝내십시오. 그죠? 정말 잘 끝내셔야 돼요.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한국사가 안 되시는 분들, 그죠?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좀 약한 과목 중심으로 해서 잘 해야 되고요. 국어가 쉽잖아요. 맨날 우리 모의고사 보면 국어 평균이 제일 높구만. 그죠? 막 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국어가 쉽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가 쉽긴 쉬워. 그렇지. 그 말이 나와야지. 그죠? 왜 쉬워진 겁니까? 내가 했으니까. 그죠? 나랑. 자, 진담이에요. 웃자고 드리는 말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한번 가봅시다. 진짜 딴 것보다 11월, 12월 정말 전공 과목 잘 하셔야 돼요. 최근에 오신 분들도 국어가 급한, 국어는 나중에 실전만 빡빡하게 해도 어느 정도 점수 확보가 되는데 전공 과목, 행정법, 행정학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작년에 준비하신 분들도 그게 마지막에 계속 발목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그죠? 국어는 그러니까 숙제 정도만 하고 그냥 수업까지만 나오세요. 딴 거 내가 바라지도 않아. 혼자서 공부하는 바라지도 않고, 그죠? 그냥 숙제라고 해봤자 하루에 한 10문제만 풀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예 안 하면 감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발 전공 과목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내년에 웃으면서 빠이빠이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까지 하고 나면 이제 나도 공무원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AI 자격증 따고 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지 언제까지 강단에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죠? 예, 젠슨왕도 오고 막 그랬는데. 야, 이 사람들이 치맥을 먹더라고. 그죠? 나는 그런 거 나오면 댓글 다는 사람들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풍자와 해악의 민족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같이 식당 안에 있던 사람도 골든벨 쌌다며. 다 계산해 줬대요. 그래서 1차는 그 이재용 회장이 삼성카드로 결제하고 2차는 정의선 회장이 현대카드로 결제하고 젠슨왕은 결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셋 중에 제일 돈 많은데. 그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 네티즌들 댓글 달아놓은 게 이렇게 막 이재용 회장이 닭 날개뼈를 상당히 살뜰하게 발라먹는 모습이 나왔는데 다들 반성해라. 저 돈 많은 사람도 저렇게 알뜰하게 발라먹는데 대강 먹고 버리는 우리들은 뭐냐 이러면서. 그리고 그래요? 처음 먹어봤대요. 아닐 텐데. 아닐 거야. 그때 감옥 갔다 나왔을 때도 집에 치킨 배달 시켰는데. 혹시 그렇게 치맥 파는 데 가서 처음 먹은 게 아닐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데 나가서 처음 그렇죠. 아무래도 가게 가서. 그리고 이제 젠슨왕이 이렇게 양념 묻은 손가락 빨아먹는 거 보고 봐라. 젠슨왕도 손가락에 남은 양념 빨아먹는다. 우리는 부자도 아닌데 막 먹지 말자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반성의 글들을 올려놨더라고요. 야, 씨.
이게 도대체 얼마만한 돈이죠? 젠스랑 276조가 이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돈이야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 교실을 5만 원짜리로 채우면 276조 들어가나? 그죠? 이거 가늠이 안 돼, 가늠이. 그죠? 맨날 돈 만 원에 벌벌 떠는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그죠? 자, 하지만 지금 뭐 우리가 뭐 진수랑처럼 뭐 할 수는 없으니까 공부할 거 공부하고 저는 가르치고 하면 되죠. 바로 봅시다. 1, 2, 3, 4번 한번 보면 얘는 지금 인공지능의 목표,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사고 언어,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언어의 이해, 그 다음에 언어와 논리 언어의 대응, 그 다음에 4번에 언어 복잡성의 분석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러면 바로 한번 쳐보죠. 이를테면 이 부분이요. 수학적 논리로부터 얻은 아이디어를 도구 삼아 실제 인간 언어의 복잡성을 분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복잡성 얘기 어디 나와요? 4번에 나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수학적 논리에서 얻은 아이디어. 수학적 논리 바탕으로 수행된 거 맞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기반한 지능 모델 구축이 목표 얘기 어디 나와 있어요? 1번에 그러면 인공지능의 목표는 지능 모델 구축이다. 앞뒤만 살짝 바꿔준 거잖아요. 그죠? 이런 트릭에 속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논리 그 자체가 우리의 이성을 작동하는 사고 언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 사고 언어가 2번에 나와 있는데 인공지능이 사고 언어 개발에 출발이란 정보는 아예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죠? 날려야 돼요. 그죠?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언어를 이해하거나 말하기 위해서 언어 이해라는 거 3번에 나와 있었고요. 뭡니까? 언어 각각을 논리 언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쉽게 풀리니까요. 확인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바로 갈게요. 11번. 자, 보시면 옳지 않은 거 역시 이제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거, 부합하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가 조금 따져봐야 된다는 점에서 좀 귀찮기는 하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자, 1번 한번 가볼게요. 가독성이 좋은 번역 독자, 그 다음에 번역가들 가독성, 정확성, 그죠? 그 다음에 번역에서 생략된 부분의 심오한 의미, 그 다음에 번역가의 정확성, 생략 이런 것들 나와 있네요. 가볍게 담아두시고 그러면 지금 번역의 가독성과 정확성과 생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정보기 때문에 반복되는 게 금방금방 보일 겁니다. 바로 체크해보죠. 자, 가독성이 높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늘 미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정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독성은 이렇다 할 의미가 없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이미 뭐가 나오는 겁니까? 번역할 때 가독성도 중요하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정확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독성은 이렇다 할 의미가 없다라는 데서 바로 2번 드러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독성을 높이려고 번역하기 어렵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생략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생략 얘기 지금 선택지 어디 나와 있습니까? 3번과 4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생략해버리고 번역하는 번역가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 근데 보니까 뭘 높이려고 생략한대요? 가독성을 높이려고. 그러면 4번에 뭘 높이려고? 정확성을 높이려고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나와서요. 그러나 이 부분이죠. 그 잘라낸 장가지가 뭐한 부분입니까? 당연히 생략한 부분이고요. 그 생략된 부분에 뭐가 들어있을 수 있다? 심오한 의미가 들어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몇 번이요? 3번도 맞는 겁니다. 그죠? 뭐 1번 같은 것도요. 그냥 어렵지는 않아서 답에 해당되는 거 다 노란색으로 칠하면 전체를 칠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짧게만 칠했고요. 뭐 있어요? 쉽게 읽히기만 하면 뭐라고?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는 독자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나머지 선택지도 확인이 됩니다. 아마 4번 같은 거 끌어내는 거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자, 12번의 전개 순서 다시 갑니다. 전개 순서. 자, 보시면 일단 선택지 재밌네요. 가, 나, 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죠? 가, 나, 다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주어져 있고요. 보세요. 지금 보니까 2번과 3번이 뭐로 시작하고 있나요? 나로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이라면 답을 몇 번 중에 하나로 넣겠어요? 2번과 3번 중에 하나로 넣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로 출발한다라는 걸 잡는 사람은 많을 테니까 그 세부적인 것들 점검하는 의도기는 할 텐데 근데 이것도 단적으로 무조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요런 데서 벗어나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거죠. 나로 시작하는 게 두 군데인데 답은 다로 시작하는 거.
이런 문제도 예전 문제에 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방법론적으로 단정 짓지 마시고요. 항상 우리가 해왔던 원칙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자, 가부터 한번 가보죠. 언어 습득에서 자극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어린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자극만을 통해 얻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일단은 언어 습득에서의 자극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중요하다. 근데 이것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이러한 지식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나 한번 가보죠. 자, 어린아이들은 만 4, 5세까지 접촉하는 언어를 모국어로 습득하는데 어린아이들의 언어 습득이 나와 있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이같이 짧은 기간의 언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그 복잡한 언어 체계를 배울 수 있는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언어 체계를 배울 수 있는가라는 뭘 던지고 있어요? 질문을 던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질문 던지는 부분이 어디? 맨 앞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죠? 질문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세부 설명으로 주는 거니까 현재까지 봤을 때 얘가 1번 같죠? 물론 나머지 봅시다. 물론 언어 능력과 걷는 능력이 완전히 같은 성질은 아니다. 그러면 지금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 능력과 걷는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봤더니 즉 어느 정도의 뭐가 필요하다? 언어학습 자극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극은 지금 어디서 얘기하고 있나요? 가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될 거고요. 다만 나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다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라 보니까 땡큐죠. 이에 대한 촘스키의 대답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복잡한 언어 체계를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한 촘스키의 대답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태어난다라는 말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문장 봤더니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지만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언어 능력과 무슨 능력? 걷는 능력이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 던지고 답한 다음에 언어 능력과 걷는 능력의 관련을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다의 마지막에서 언어학습 자극이 필요한데 자극의 중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가가 맨 마지막에 와줘야 되는 거죠. 그죠? 나, 다, 가 이 순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복잡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13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5회 정도부터가 이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들 나올 거예요. 워밍업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여기서 중심 생각이라고 나와 있어요. 핵심 문제 찾는 거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읽어보면 되죠. 그러면 이런 거죠. 첫 번째 과제. 남성 이름 같은 경우에 50년대에는 장수와 영화로움을 뜻하는 그죠? 영이 선호됐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후에 영수 영투를 예로 들고요. 그 다음에 경제 발전기에는 이를테면 80년대, 90년대 성이라든가 준이라는 이름이 선호되었다. 그 다음에 여성 이름의 경우에도라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연대별로 선호도가 달랐는데 50년대에는 영이 선호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60년대에는 미의 사용 빈도가 높았는데 이거는 경제가 아니네요. 외적인 아름다움에 높은 가치를 두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80년대에는 뭡니까? 그죠? 이때는 뭐예요? 지혜라는 이름 같은 게 많았는데 역시 여성의 지혜나 지성을 높은 사회적 가치로 삼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시대별로 선호하는 이름에 그 시대에 중시했던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건 3번이 될 겁니다. 그죠? 1번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특히 여성 이름 같은 경우에 경제 상황과 연결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남성 이름에서 부분적으로만 언급이 된 거기 때문에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만 이름 선호도가 달라지는 건 아닌 겁니다. 그죠? 요거 1번만 잘 걸러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한번 가보죠. 14번은요, 그죠?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글 흐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지금 글쓴이의 견해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함은 이런 거 따라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지혜, 뭐 이런 거. 영, 준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없잖아. 그러네. 그 영입니까? 근데 여기 영은 지금 50년대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죠? 50년대. 저도 그 옛날 어르신들이 저도 제 이름 지어가지고 돌림자 그대로 따라가는 이름 쓴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 이름에 잘 안 쓰는데 제 이름의 가운데 기자가
기이할 기자예요. 기이할 기자. 예, 예, 그로테스크 할 때 기이하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귀하다라고 잘못 듣니 기이하다는 뜻이고 태자는 더 웃겨. 이게 고들 태자거든요. 그러니까 고두면 고든 거지 기이하게 고든 건 뭡니까? 그러니까 고든 듯 곧지 않은 뭐 이런 겁니까? 그래서 이게 저 태어나고 사주 보고 지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돌림자도 쓰고 했대는데 뭐 그냥 얼핏 어르신들 추천하는 얘기로 들었던 건 그래요. 그래서 여자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할 팔자여서 이름으로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뭐 여자 때문에 뭐 그렇게 고생 이름 때문에 안 한 건가? 살면서 뭐 그렇게 고생했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요. 그죠? 이름 때문에 안 한 건가? 그죠? 그냥 남들 거치는 만큼 그죠? 물론 이제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 한 20년, 25년 전에 여자들이 많이 저를 쫓아다니기는 했어요. 그때 마음고생을 했다만 자, 막 던지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되니까. 그죠? 또 진지하게, 미안하잖아. 여러분들 비웃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 표정 지으면 제가 굉장히 미안해지는 거 알죠? 그죠? 예, 그냥 확인할 수 없는 과거니까 막 던져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죠. 1번부터 한번 보시면, 시기 나와있네요. 우리 왜, 특히 읽기 문제에서 시기 같은 건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농업혁명 이전이고요. 자연의 원리, 그죠? 그 다음에 농업혁명 두뇌의 힘, 그 다음에 안락한 시대,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소재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인류가 자발적으로 수렵 채집의 삶을 포기하고 자발적 수렵 포기, 그 다음에 농부 선택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농업혁명, 여분의 식량, 인구와 피지배층의 삶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얘는요. 흐름을 잘 봐야 되는 게 1문단에 지금 글쓴이 견해를 보는 거니까 관점이나 태도를 보여주는 걸 잘 찾아야 될 겁니다. 자, 1문단 빠르게 보면 한때 과학자들은 농업혁명이 두뇌 힘을 연료로 한 진보.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더 똑똑해져서 자연의 원리를 파악하고 양을 길들이며 밀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가능해지자 수렵 채집인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농부로서의 삶을 즐기기 위해 정착했다는 것. 근데 확 뒤집어지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환상이라는 것은 이거를 쓴 필자의 입장에서는요. 그죠? 농업혁명이 뭐도 아니고 진보의 상징도 아니고 그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수렵 채집인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정착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실들은요. 글쓴이가 다 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은 딴 건 둘째 치고요. 선택지 2번에 두뇌의 힘 진보가 나오기 때문에 보세요. 농업혁명은 두뇌의 힘을 통한 진보의 결과다. 진보의 상징이라는 그 말이 다 뭐다? 환상이다라고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2번 선택지가 글쓰기 견해가 아니라는 건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보시고요. 물론 나머지 것들도 가볍게 확인해 보죠. 자, 이 문단의 둘째 줄 보면 수렵 채집인들은 농업혁명 훨씬 이전부터 자연의 비밀을 알고 있었으며 라는 거. 그죠? 1번 확인되죠? 그 다음에 농업혁명이 안락한 새 시대를 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면 2번은 이미 앞에 게 틀렸지만은 안락한 시대를 열진 못했다라는 요 진술은 일치하는 겁니다. 물론 답 선택하는 데는 아무 무리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거 보면요. 여분의 식량이라는 것이 3번은 이미 환상이다 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분의 식량이 더 나은 식사나 더 많은 여유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인구를 폭발시키고 인구 증가한 건 맞는데 다만 지배층의 착취를 강화하게 되면서 평균적인 농부는 지배층이에요? 피지배층이에요? 피지배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평균적인 농부는 어떻게 더 열악한 식사를 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피지배층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아니, 여기서 선생님, 평균적인 농부는 지배층 아닙니까? 우기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배층의 착취를 강화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 많이 뺏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악한 식사를 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열악한 식사를 한 사람은 뺏긴 자, 즉 지배층이 아닌 뭐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피지배층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들이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 인지하셔야 될 겁니다. 똑같이 안 나오면 무조건 정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개념적으로 충분히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15번 가보죠. 역시 순서 문제고요.
사실적 읽기에서 순서 문제는 모든 시험 세트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많아 보이기도 할 겁니다. 그죠? 자, 볼게요. 일단 가, 나, 다 해가지고요. 3개로 시작하네요. 그죠? 가, 나, 다 경우의 수가 3개고요. 일단 첫 문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 한번 가보죠. 자, 빅데이터가 부각된다는 것은 기업들이 빅데이터의 가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거기에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한 측면도 있다. 어쨌든 빅데이터,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세요. 가 한번 보면 순서대로 볼 수밖에 없네요. 기업들은 고객이 판촉 활동에 어떻게 반응하고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면 사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마케팅 조사를 해왔다.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그랬으니까 그럼 뭐예요? 앞에 어떤 상황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데이터 소스로부터 그러면 앞에 뭡니까? 그러한 앞에 뭐가 궁금증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러한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근데 한번 보세요. 나가 가 다음이 이어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많은 돈을 투자해 마케팅 조사를 해왔다 한 다음에 궁금증과 답답함에 대한 얘기가 가 자체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다를 보자고요. 그런데 전환해주면서 기업들의 그런 노력이 그러면 그런 노력은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뭐 해온 거? 많은 돈을 투자해 마케팅 조사를 해온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가 먼저 나오고요. 근데 그런 노력이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어느 부분에서 효과를 내는지 알지 못했다. 이 알지 못한 게 일종의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궁금증과 답답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 다음에 뭐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서 잡아보면 가, 다, 나 이런 순서로 잡히는 거죠. 그죠? 분명히 지시 표현, 그다음에 지시 표현 앞뒤에 나와 있는 내용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끌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16번 갑니다. 16번. 자, 적절한 거 찾는 거죠. 적절한 거. 그죠? 바로 뭐부터 본다고요? 이런 경우에 지문부터 본다고 했습니다. 자, 요 세트 손댔으니까 20번까지는 쭉 가볼게요. 그죠? 예. 이해합니다.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심 식사 직후여서 그죠?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닙니까? 예. 안 드셨는데 졸리신 분은 뭡니까? 그죠? 하긴 뭐 저도 그 점심 식사 직후가 많이 힘들어가지고 저는 언제나 뭐 PPL 하는 거 아니고요. 바카스를 마시고 들어갔습니다. 그죠? F 말고 바카스 D 이렇게 마시고서는 들어갔어요. 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스타크래프트에서 그 마린이 스팀팩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반짝 괜찮습니다. 반짝 괜찮은데 좀 한 2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남아있는 수명을 지금 끌어다 쓰는 느낌 같달까?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각성제 이런 거 안 드시잖아요. 공부 많이 하겠다고. 아니죠? 억지로 음료수, 커피 이런 거 말고 각성제 이런 거 안 드시죠? 잠 강제로 깨우는 거. 그죠? 예, 드시지 마세요. 뭐 팔지도 않고요. 그죠? 우리 고등학교 때는 있었는데 타이밍이라는 약 알아요? 나 때만 있었나? 이러면 우리의 결혈이 무너지는데?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어떡하죠? 타이밍이라고 해서 당시 가격에 93년도, 4년도에 50원의 약국에서 2알씩 팔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왜 카페인, 카페인 농축 덩어리예요. 농축 덩어리여서 한 2알 먹으면 6시간 동안 잠이 안 옵니다. 근데 막 심장이 막 쿵쾅대고 그래서 농축 덩어리인데 한 2년 정도 팔리다가 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나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돼서 더 이상 판매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 고2, 3 때는 이거 되게 많이 먹고 그랬었습니다. 애들하고. 예. 그때 몸이 망가졌나 봐요. 그렇죠. 예. 이런 거 드시지 마세요. 그죠? 안 좋습니다. 자, 어쨌든 적절한 것 좀 볼게요. 그러면 전 세계를 대표하는 한국인 보잉과 에어버스의 중요한 차이점. 이게 핵심이네요. 그죠?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거고 2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체크를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자동 조종 시스템의 활용 정도에 있는데 이를테면 보잉은 조종사가 항공기를 직접 통제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와 다르게 에어버스는 조종관이 아니라
사이드 스틱을 설치해서 컴퓨터가 오히려 제한하거나 조종사에게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다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뒤에 마무리죠. 보잉에서는 조종사가 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정권을 가지만 에어버스는 컴퓨터가 조종사를 감시한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는 기계를 다루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이를테면 보잉사의 윌리엄 보잉은 비행기를 통제하는 최종 권한은 언제나 조종사에게 있고 시스템이 불안정하고 완벽하지 않다라는 게 보잉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에어버스의 아버지 배태유는 인간은 뭐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조작하고 감시하고 할 수 있게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적절한 거니까 1번에 연결해 보죠. 보잉은 시스템의 불완전성 맞습니까? 그대로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에어버스는 너무 직접적이지 않나요? 인간의 뭐 실수 가능성, 그래서 딱 떨어지네요. 그죠? 같은 범주를 엮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2번, 3번, 4번 해보죠. 자, 배태유는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자, 보잉은 그렇지 않다. 보잉이 인간의 실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최종 권한이 조종사에게 있다. 시스템이 불안정하다, 완벽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고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에어버스 보세요. 에어버스의 조종사는 항공기 운항에서 자동 조종 시스템 통제하고 조작한다? 아니, 에어버스에서 자동 조종 시스템을 조종사가 한다는 건 확인되지 않아요. 조종사가 중심이 되는 건 누구예요? 어디예요? 보잉이고요. 그죠?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4번에 보잉의 조종사는 자동 조종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활용 정도가 다르다는 얘기가 나와 있을 뿐이지 자동 조종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보는 아예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종사가 직접 항공기를 조작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활용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보 자체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4번도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7번 가보죠. 20번까지 쭉 가볼게요. 힘들 때 오히려 몰아붙여 봅시다. 자, 부합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도 말 장난을 좀 했는데 요 포인트는 한번 보죠. 한번 볼게요. 일단 1번에 과학혁명 이전 시기고요. 천동설이 정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프롤레마이오스의 주전원 지동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천동설과 지동설과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죠. 자, 좀 아는 얘기 나왔다고 해서 제시문 점검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천동설, 지동설 익숙한 거지만, 그 다음에 4번에 자, 행성의 공전, 프롤레마이오스,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와 복잡성 여부를 따지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프롤레마이오스가 복잡하냐 아니면은 코페르니쿠스가 더 복잡하냐, 이런 얘기들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가보죠. 그러면 읽어볼게요. 자, 과학혁명 이전이라고 나와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가톨릭교의 전통교리와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지배적인 영향을 발휘했고, 천문 분야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을 따라 우주의 중심은 뭐다? 지구이다.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게 뭐예요? 천동설. 그러면 이미 1번 정보 확인이 되네요. 그죠? 과학혁명 이전 시기에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천동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롤레마이오스 얘기가 나오죠? 저는 보통 이제 이런 독서집을 읽을 때 사람이나 식이 나오면 저는 그냥 둥근 괄호 치기는 해요. 그죠? 그러니까 핵심어는 그냥 뭐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표시하고, 사람의 시기는 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괄호, 둥근 괄호로 쳐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읽을 때 정보 찾을 때 편한 면이 있어서, 자, 프롤레마이오스가 행성들이 주기적으로 종전운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결과를 얻었을 때 역행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천동설로 설명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주전원을 따라 회전한다. 그러면 프롤레마이오스의 주전원은 뭐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천동설 설명이니까 답은 나오네요. 그죠? 2번. 주전원은 지동설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뭘 지지하는 겁니까? 천동설을 지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정보도 확인해 보죠. 자, 과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결별은 일어났고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은 행성들의 운동 이론에 관한 책을 발견한 일인데,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중심에 지구 대신 뭘 놓고? 중심에 태양을 놓고, 그죠? 그 다음에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프롤레마이오스보다 수학적으로 단순하다. 그러면 얘가 단순하고 얘가 뭡니까?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부등호를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죠? 그래서 작은 쪽이 단순한 거, 큰 쪽은 단순한 것보다 큰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거.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지금 태양을 중심에 놓는 걸 뭐라고요? 지동설이라고 했으니까 뭐도 맞아요? 예, 3번도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보면 보세요. 행성의 공전에 대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설명은 코페르니쿠스의 설명보다 수학적으로 복잡하다. 부등호 어떻게?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본문도 어때요? 프톨레마이오스. 제시문도 선택지도 어때요? 프톨레마이오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죠? 제가 양적인 비교를 자꾸만 습관적으로 부등호로 표시하는 이유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게 요즘 국어 시험에 일치 문제의 항상 기본적인 트릭인데 뭐냐면 제시문에서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 선택지에서 A가 B보다 크다라고 똑같이 내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속된 말로 가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문제야? 물론 가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요? B가 A보다 뭡니까? 작다. 그렇죠. 이렇게 바꿔서 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수치적인 크기라는가 정도를 비교하는 것들을 항상 이렇게 바꿔서 내기 때문에 아예 부등호로 표시를 하는 게 그냥 확인하기 편합니다. A가 B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가 A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제시문이나 선택지나 어디가 더 크다가 변하지 않아요? A가 더 크다가 변하지 않으니까 굳이 문장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단적으로 금방금방 체크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동설이 단순하다? 그러면 단순하고 복잡한 거. 프톨레마이오스가 복잡하다? 단순하고 더 복잡한 거 해가지고요. 얘와 얘하고 부등호의 방향이 프톨레마이오스 쪽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머릿속으로 다듬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특히 요런 지문도 요런 지문이지만 경제 지문이라든가 우리 그 9급 현재 나오는 시험 보면 예전 시험과 다르게 과학기술 지문이 그죠? 전체적인 빈도로 보면 바뀐 시험에서 조금 더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문이나 과학기술 지문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수치적인 정도를 비교하는 게 그죠? 선택지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잡아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18번 갑니다. 18번. 자, 역시 부합하지 않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20번까지 할 거야. 시계 쳐다보지 마세요. 그죠? 숨 됐으니까. 자, 보면 선택지 먼저 보죠. 1번 보니까 몽유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지에서요. 유형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몽유록의 유형이 핵심이죠. 종류. 그다음에 17세기보다 나중 시기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몽유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다음에 3번에 몽유자가 구경꾼 역할을 하는 몽유록의 성격. 그죠? 그다음에 4번에 몽유자가 현실 비판하는 몽유록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결국에 선택지 보니까 몽유자가 모임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아니면 비판하느냐, 비판하지 않느냐. 그런 몽유록의 유형을 지금 이 제시문이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범주와 도식화하면 되는 거겠죠? 한번 가보죠. 일단 보니까 몽유록의 기본적인 개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꿈에서 과거의 역사적 인물을 만나 특정 사건에 대한 견해를 듣고 현실로 돌아온다는 특징이 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런 소설 배웠을 텐데 뭐 굳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죠? 몽유록의 우리 구운몽도 일종의 이런 거예요. 구운몽도 일종의 이거는 이제 몽유록보다는 몽자류 소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죠? 꿈에서 꾼 이야기 기록하는 거. 그래서 원생 몽유록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예. 그 단종 꿈속에서 그 세조에게 죽임을 당한 단종과 사육신을 만나가지고 이 세조의 정치를 은연중에 자세한 얘기는요 승규형에게 들으시면 됩니다. 승규형에게 안 그래도 그 지지난주에 승규형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이게 이 사람은 뭐 그런 얘기를 다 하고 다녀. 나 형 진짜 미치겠네. 우리 사생활인데 그래서 그 술 마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승규형하고 저하고 술 마시면 한국사하고 국문학 얘기하거든요. 믿기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게 학문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학에서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게 실제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느냐 안 하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생각 안 나는 건 핸드폰으로 검색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는 텄고 내년 6월에 예, 여러분들 이제 공직 생활 하실 때, 그죠? 기태와 승규의, 승규와 기태의 취중 사담. 그래서 너무 무겁지 않게 둘이 그냥 소주 마시면서, 그죠? 그래서 과연 그 연산군 때 이 신하가 정말 그 연산군의 어머니 누구죠? 패비윤 씨. 패비윤 씨의 피 묻은 그 옷을 정말 보여줬는가? 그때는 승규 형하고 그 얘기했거든요. 그죠? 근거가 없는 얘기. 그러니까 사극에서는 맨날 이렇게 그 피 묻은 그거 막 연속 뭐 이러잖아. 근데 다 근거 없는 얘기.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둘이 놀거든요. 그죠? 남자들이 참, 그래서 취중 사람, 그래서 우리 둘이 그냥 맨정신에 얘기하면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둘 다 성격이 그렇게 코믹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둘이 그냥 술 마시면서 이거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예, 취중 사담과 AI 전문가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까지 다 합격하세요.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하고 나서는 나 정말 취중 사담하고 이러고 살 거니까. 술만 마시고 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봅시다. 어쨌든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몽유자의 역할에 따라서 드디어 나오네요. 뭐하고 뭐로 나뉜다고요? 참여자형과 방관자형으로. 그러면 참여자형과 방관자형에서 참여자형 같은 경우는 초대받고 토론과 시연에 참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관자형에서는 뭡니까? 엿보고 참여하지는 않는답니다. 그죠? 그러면 참여한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요거 참여자형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16, 7세기에 창작되었던 몽유록에는 뭐가 참여자형. 그럼 이미 1번 확인되지 않나요? 참여하는지 참여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참여자형, 방관자형 나뉜다라는 거 나타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보세요. 16, 17세기에는 뭐가 많다? 참여자형이 많았다. 나와 있고요. 참여자형에서는 몽유자와 꿈속 인물들이 이념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그러나 17세기 이후에 방관자는 17세기 이후네요. 방관자형에서는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과 함께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비판은 방관자형의 특징이 아니네요. 그죠? 뭐의 위치에 서 있다? 구경꾼의 위치에 서 있으면서 이때는 통속적이고 허구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2번 보면 17세기보다 나중 시기니까 6이네요. 17세기 이후는 뭡니까? 현실을 비판하는 건 뭐예요? 방관자형이 아니라 뭡니까? 참여자형이 되는 거니까 2번은 안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구경꾼 역할을 하는 거 참여자형이죠? 구경꾼. 그 다음에 그런 것은 통속적이고 허구적이다. 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몽유자가 꿈속 인물들과 함께 현실을 비판하는 건 뭐였어요? 참여자. 그래서 비판도 동그라미, 참여도 동그라미였기 때문에 금방 확인됩니다. 자, 19, 20번 마저 한번 가보죠. 자, 19번은요, 적절한 거니까 핵심어와 주제를 잡는 게 중요하죠. 그죠? 한번 가봅시다. 자, 지금 보니까 여기서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 뭐예요? 디지털 트윈이네요. 그죠?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와 똑같은 가상의 세계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잘 보면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와 개념은 유사하지만 활용 목적의 측면에서 구별된다 그러면 역시 두 가지예요. 그죠? 물론 핵심은 디지털 트윈인데 얘는 뭐하고 구별이 돼요? 메타버스와 구별이 된다라는 거. 그죠? 보시고 요즘에 제가 관심 있는 겁니다. 제가 보는 웹툰에서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모릅니까? 명작인데 멸망 이후의 세계. 자, 됐습니다. 예. 자, 다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거기 이제 메타버스 이런 거 나와요. 그죠? 요즘에 또 아포칼립스의 집을 숨김. 모르겠어요? 우리 둘만 보는 겁니까? 우리 보는 취향을 바꿔봅시다. 다 안 본대요. 예? 우리 늙었다는 티 내는 것 같아서. 그죠? 자, 어쨌든. 그래서 메타버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가 뭡니까? 융합돼 있대요. 그러면 얘는 융합이고 디지털 트윈은 똑같은 가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메타버스는요, 새로운 경제 사회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요. 반면에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이런 것들을 컴퓨터상에 똑같이 복제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서 시뮬레이션으로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그죠?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면서 사전의 위험 요소 제거하고 수익 모델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거면 결국 이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뭐에 대한 거? 디지털 트윈에 관한 거고요. 그죠? 디지털 트윈에 관한 거고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와 똑같은 가상의 세계로서 현실 세계를 복조해서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전의 위험 요소 제거하고 수익 모델의 효율성을 뭐하고 있다? 높이고 있다. 이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 찾으면, 그죠? 디지털 트윈에서 시뮬레이션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방지한다. 그죠? 미리 찾아내서 방지한다 그랬으니까 연결되고요. 1번에 보면 이거 뭐 안 남아 있는데요. 그죠? 그다음에 2번에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실험 모델보다 경제성이 낮다. 경제성 얘기 어디서 얘기하고 있나요? 일단은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그죠? 쭉 얘기하는 거 보면 안정성과 경제성 때문인데 비용이 어떻게 든다? 적게 든다. 비용이 적다라는 것은 경제성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높은 거죠. 돈이 덜 드는 거니까. 효과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성이 높다. 우리 왜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을 때 경제성이 높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연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디지털 트윈은 새로운 문화적 경험은 뭐의 특성이었어요? 메타버스의 특성이었죠. 그죠? 자, 계속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거지만 적절한 것 찾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핵심어와 주제. 거기에 초점 맞춰서 보면 한결 더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자, 20번 순서 문제 단순한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얘도 첫 문장이 주어져 있고요. 독서는 아이들의 전반적인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죠? 자, 나 아니면 단데 나 보죠. A 교수는 책을 읽을 때와 읽지 않을 때 뇌 변화를 연구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다음에 다는요. 그죠? 이처럼 책을 많이 읽으면 그러면 다 보면 이처럼이라고 앞에 거 가리키면서 뭐라고? 책을 많이 읽으면 그러면 다 앞에는 적어도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책 많이 읽는다는 얘기가 나와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첫 문장이 독서가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지 책을 많이 읽는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 글 안에서는 다가 아니라 뭐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보자고요. A 교수는 책을 읽을 때와 읽지 않을 때 뇌 변화를 연구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리고 가 봤더니 그에 따르면. 그러면 가 앞에는 사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사람 얘기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나의 A 교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에 따르면 그죠? 책을 읽으면 상상력이 자극돼서 전두엽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책을 많이 읽으면 전두엽이 훈련되어서 뇌 발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해가지고요. 다가 이렇게 이어지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이 글 안에서는요. 나, 가, 다 순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한번 보시고요. 자, 쉬워서 조금 더 몰아붙인 거고요. 우리 딱 10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